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하며 6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5천선 고지를 밟은 지 한 달 만에 1000포인트 뛰어오르며 기록적인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손효정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코스피가 역대 처음으로 6천선을 넘어섰습니다. 개장 직후 6,000포인트를 돌파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6,14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보다 2% 오른 6,083포인트, 종가로도 6천선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어치 주식을 던졌지만 개인이 2천억 원, 기관이 8천억 원을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5천조 원 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 3,000포인트를 넘어선 뒤 넉 달 만에 4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상승세는 갈수록 더 가팔라져 5천선까지는 석 달, 6천선 돌파에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승률 역시 최근 한 달에만 20%, 새해 들어선 40%를 넘었습니다. 다른 주요국 증시를 압도하는 성과입니다. 6,000피 달성의 주역 반도체 투톱이 이번에도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6천 원, SK하이닉스는 103만 원으로 장중 신고가를 나란히 달성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반등하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자동차와 원전 등 주도 종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이끌고 자동차와 증권주가 뒷받침하면서 지수가 6,000포인트를 넘어선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죠.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걸 다 받아냈고 기관 투자가분들도 동반해서 같이 끌어올렸던 게 코스닥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1,1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에도 달러 약세 영향으로 10원 넘게 떨어져 1,42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했지만 이 상승세가 반도체 종목에 집중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시장은 7천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는 분위기인데요. 대외 상황에 따라 급락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6천선 돌파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넘어 101만 닉스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 20만 원대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예상 상단을 7천에서 8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코스피 목표치를 8천으로, 시티그룹도 7천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이익 전망치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한 레벨 정도 한 6,500포인트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될 여지가 상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와 풍부한 유동성이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등 쏠림 현상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요,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4천선에 불과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급락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들의 전망만 믿고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증권사의 전망은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바뀌다시피 하거든요. 네. 단기간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큰 국내 증시는 해외 여건 변화로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면서 투자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코스피 향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다른 업종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상정 직전 법안을 대폭 손질했는데 당 내에서도 야당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개혁 3법과 사법파괴 악법, 부르는 이름이 극명하게 다르듯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오르는 날 여야 목소리도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12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80년 사법체계를 부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습니다.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간첩죄 적용 대상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물밑 우려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법안 상정 직전 손질에 나섰습니다.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의 한정에 적용하고 논리나 경험칙 같은 모호한 표현을 없애 명확성을 추가하는 쪽으로 법안을 전면 뜯어고친 겁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민주당 수석이 수정안을 설명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를 누더기법으로 만든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하는 등 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위헌인 건 매한 가지라며 민주당 출신 5선 법사위원을 첫 주자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또 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을 본회의 직전 땜질식으로 수정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수기는 찾아보기 힘든 2026년 국회의 민낯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를 향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응해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결과 전국 법원장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회를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충분한 공론화와 수기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국민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세히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같은 경우 국회에서 수정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구속 요건이 추상적이라고 봤습니다.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 소원 도입도 소송 당사자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을 거라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증언은 사실심 부실화 등 우려가 있어 현재로선 4명까지만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개편 방향에 반영돼야 한다며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계파 갈등 논란이 일었던 공소 취소 모임을 흡수해 확대 개편한 건데 잡음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무려 105명이 이름을 올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 이틀 만에 사실상 당 공식 기구가 됐습니다.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나는 의원님들께서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의 기구로 이 부분을 만들어달라.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다소 노골적인 이름도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취소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자는 30글자 넘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추진위는 그래서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혐의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의혹까지 전선을 넓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진위가 구성된 건 계파 갈등 불극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으로 궁지에 몰린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을 기존 특위위원장에서 내려앉히는 동시에 친명계 공취모까지 흡수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렸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공취모에 참여했던 분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고, 실제 지도부 발표 이후 김기표, 민형배 등 일부 의원들은 당 공식기구가 출범한 이상 모임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며 공취모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공취모 박성준 상임대표는 최종 목표인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해야 한다며 해체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공취모 핵심 의원들은 계속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오히려 더 노골적인 계파 갈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내부 갈등으로 가뜩이나 바람잘 날 없는 국민의힘에 새로운 전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문제로 당의 주류인 TK가 4분 오열하는 건데 지도부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을 합치는 행정통합법은 어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법만 처리됐는데 TK 통합법이 멈춰선 이유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국힘 지도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던 법이 돌연 보류되면서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육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도부 책임을 질타했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의를 운운할 만큼 거친 설전이 오간 거로 파악됐습니다. 손익계산을 두고 입장차는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역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TK 광역단체장이 한자리로 줄어들면 최대 20여 명이 치열한 경선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수준의 구체적인 특혜가 명시되지 않으면 졸속 입법은 안 된다는 의견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으니 일단 처리하고 차차 바꾸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TK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찬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요란한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합의 또 다른 축인 대전 충남의 경우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으로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적어도 충남 대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에서 제외하면 되는데 통합하자라고 그렇게 1년 이상을 해놓고 지금 반대로 돌아서는 것은 도저히 선거 이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당이 연일 시끄럽지만 장동혁 대표는 재건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저격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하는 게 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해 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경력 회계사와 원전 엔지니어를 1호 인재로 영입하면서 분위기 전환도 시도했습니다. 지방선거로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과 별개로 노선 전환은 여전히 최대 화두입니다. 중진들은 내일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저녁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야간 훈련 도중에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 여파로 산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저녁 7시 반쯤입니다.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도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조종사 1명만 탑승하는 단좌식 전투기인데요. 조종사가 비상탈출한 뒤 20m 높이 나무에 걸려 있다고 신고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40분쯤 뒤인 오후 8시 10분 소방당국에 발견됐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험한 산악지역인 만큼 구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망했습니다. 민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체 추락 여파로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밤 9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즉각 대피해달라고 안내했고 주민 10여 명에 대한 대피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국내 군용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5월 포항에서 해군 해상초계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4명이 순직한 뒤 약 9개월 만입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조종사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다음 달 3일 나란히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다음 달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일주일,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2달여 만에 구속 갈림길에 놓이는 겁니다. 공범관계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역시 같은 날 오전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 원 처리 방향을 두고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물증 확보가 어려운 만큼 경찰은 의혹 당사자들 진술 조사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청탁해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강 의원 전 사무국장 남모 씨가 이에 응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남 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강 의원이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도 몇 달 뒤에나 알고 반환했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찰은 앞서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뿐 아니라 강 의원에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1억 공천원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담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이 내일 김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수사 착수 2달 만인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전담해 수사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건넨 공천원금 1억 원을 두고 강선 의원과 김 의원이 상의한 녹취가 공개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고 경찰도 이때부터 바삐 움직였습니다. 저도 잘 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수사 대상이 된 의혹은 모두 13가지입니다. 경찰은 먼저 김 의원의 아내가 지난 2020년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동작구 의원 2명 말고도 다 받은 거 있으실까요? 김병기 의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도 여럿입니다. 경찰은 일단 김 의원 아내가 과거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김 의원이 동작경찰서에 청탁을 넣었다는 논란도 제기돼 경찰이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차남의 충실대 편입에 개입하고 합격 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학 편입이나 취업 특혜로 인정하십니까? 숭실대 입학도 아버지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과 갈등을 빚던 전직 보좌진이 쿠팡에 취직하자 김 의원이 회사 측의 인사불이익을 요구했다는 논란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해 그간 주변 인물 소환부터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김 의원은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아 수사 준비를 위한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싸늘한 여론을 안고 수사 착수 2달 만에 진행하는 소환 조사를 통해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정황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남성이 피해자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살인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 노래주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노래주점입니다. 1차 살인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불과 500여 미터, 2차 사건의 범행 장소가 된 모텔에서는 불과 3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한 남성이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실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이곳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쓰러진 남성이 크게 다친 곳이 없어 응급조치를 한 뒤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차로 왔었다 그랬고요. 지금 더 이상 이제 살인마실 사실은 없어요. 신고자는 피의자 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오빠가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 집 주소를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 남성이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확인된다면 김 씨는 2차 범행을 저지르고 4일 뒤 첫 살인까지 벌인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SNS 등을 이용해 접촉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렇게 서울 강북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은 2년 만에 등장한 연쇄살인범으로 꼽힙니다. 김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입니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3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김모 씨는 2년 만에 등장한 연쇄살인범으로 꼽힙니다.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직전에 있었던 연쇄살인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월 초 사이 경기 북부에서 다방 주인을 잇따라 살해한 이영복입니다. 앞서 2022년에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넉 달 간격으로 살해한 이기영이 있었는데 2년에 1명꼴로 연쇄살인범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이 악명을 떨쳤지만 이후 연쇄살인범의 등장은 크게 줄었습니다. 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연쇄살인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라도 첫 범행 직후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3명 이상이었는데 2명이라 하더라도 이 연쇄성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 연쇄살인이라는. 이런 연쇄살인의 경우 금전이나 치정, 원한 등 일반적인 살해 동기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김 씨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연달아서 이 음료를 계속 남성들에게 먹이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때문에 경찰은 김 씨의 정확한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김 씨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될 경우 양형에서 분리할 수 있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치료 감호 처분 등 추가 조치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성향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서 심신 상실을 인정할 만한 정신병력이 아닌 이상은 불리하게 적용할 거예요.
김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역대 최장인 108분 동안 자신의 지적을 과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부분의 교역국은 무역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면서 더 나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과 공화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환호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들어섭니다. 지금이 미국의 황금기라며 예고했던 대로 자신의 경제 성과를 나열합니다.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We're going to do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This is the golden age of America. 고물가로 여론이 악화했지만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근원 물가 상승률을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춰 물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경제적 반전을 일으킨 주역으로 관세를 치켜 세우면서 연방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역국은 무역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면서 과거 합의보다 훨씬 더 나쁜 새로운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Knowing that the legal power that I as president have to make a new deal could be far worse for them. And therefore they will continue to work along the same successful path that we had negotiated before the Supreme Court's unfortunate involvement. 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란으로부터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108분 동안의 역대 최장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부각하며 유권자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미국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장시간 국정연설은 미국 정치의 극한 대립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공화당은 수도 없이 기립박수를 쳤지만 민주당은 침묵과 항의로 맞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틈만 나면 기립박수와 함께 USA를 연호했습니다. 반면 앱스타인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배지를 달고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침묵했고 이민자 단속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목에서는 당신이 미국인을 죽였다며 항의했습니다.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라는 손팻말을 들다 강제 퇴장당한 의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Isn't that a shame?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not standing up.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대법관들 면전에서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깜짝 등장시키며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100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는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국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건물 밖에서 항의 연설 무대를 꾸몄지만 트럼프 지지자 난입으로 혼란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반박 연설자로는 버지니아 주지사가 나서 트럼프의 부정부패를 비판했습니다. The crypto scams, cozying up to foreign princes for airplanes and billionaires for ballrooms, putting his name and face on buildings all over our nation's capital. 트럼프 1기 국정연설 때 연설문을 찢으며 항의 표시를 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CNN에 출연해 이번 연설도 부자 감세를 미화하기에 급급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부터 지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제명 이후에 첫 일정인데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택했습니다. 홍 의원님 대구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이후에 첫 일정을 대구로 한 게 저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에 갔는데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 사실 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사람이 좀 적게 나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좀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대구 시민들도 대구 시민들이지만 특히 한동훈 지청이 좀 대거 결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금 이제 모습을 좀 연출하려는. 오늘은 잘들 몰라서 그런가요? 좀 뭐 뒤 배경도 좀 한가한 그런 모습이 했습니다만 사진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 시민들은 지금 반응이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시장 갈 때는 한동훈 지청을 아마 전국에서 아마 오도록 아마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장동혁 전 대표와 좀 서문시장에 서 있던 차별화된 그런 어떤 모습을 좀 인위적으로 좀 연출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대구시장 선거에 따라서 혹시 보궐 요인이 생기면 또 여차하면 좀 출마하겠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대구를 지금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정면 승부로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한다. 오늘 이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상 출마 가능성 열어둔 메시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인들은 잊혀지면 안 된다고. 지금 제명되고 나서 조용히 있으면은 본인이 생산하는 그 기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절박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런 정당 베이스의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회 내로 입성을 하는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꽤 클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지방 지자체 선거보다는 계속해서 대구도 지금 많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유일하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대구다 보니까 정말 출사표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현역 의원들이 본선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구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 보궐이 생기고, 그렇다면 본인한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대구부터 찍은 것이다. 예.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정말 썰렁했던 장동혁 대표의 그 서문시장 방문, 그리고 정말 팬덤이 와글와글한 한동훈의 서문시장 방문, 이걸 대비되려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걸로 보이고, 예상컨대 지금 대구 다음에 이제 부산도 간다고 하는데, 부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주진 의원이 나온다, 뭐 여러 의견 때문에 거기도 보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전국에 보궐 나올 만한 곳만 동선을 찍으면서 이제 수도권까지 해가지고 본인의 세를 한번 판단해보고 과시해보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 이야기 계속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국민의힘 내부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출마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날에는 서문시장으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응원을 가겠다. 뭐 그리고 또 서문시장이 이제 재래시장이니까 전통시장에 가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기서 출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부산에서 또 부산도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2박 3일 대구 일정인데 마지막 날인 27일에 이제 서문시장 방문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홍 의원님, 이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서문시장은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3대 시장으로 명성이 높았고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이죠. 우리 재래시장이 갈수록 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서문시장의 위력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서문시장이 단일 시장이 아니라 사실은 소규모의 시장들 몇 지구 해서 굉장히 많은 지구들로 구성돼 있고, 거기에 하루에 오고 가고 있는 왕래 인원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시장이 경제적인 어떤 상권의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또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특히 우파 보수 지도자들은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곳으로 좀 유명하고 또 소문시장에 있는 상인분들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기 때문에 좋다 싫다를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내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라든지 또 당대표 시절에는 대구에 가면 큰 어떻게 보면 좀 환호를 받고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2023년 10월 달에 동대구역에서 팬사인회를 하다시피 해서 한 3시간 동안이나 KTX를 연기하면서까지 한 어떤 그런 것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또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탄핵 이후에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당과 지금 이제 갈등이 벌어지면서 당의 제명이 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대구의 분위기가 그 이전 본인이 기대했던 생각했던 거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대구 시민들 자체로는 굉장히 지금 반응이 냉랭하고 썰렁하다. 아마 금요일 날 왔을 때는 잘못하면 전국에서 온 한동훈 지청과 일부 대구 시민들 간에 좀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대구 시민들에서는 좀 격앙된 그런 분위기가 단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금요일 27일 서문시장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현재 일단은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 한 전 대표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지금 수성갑, 여기 이제 주호영 의원, 그리고 달성구는 이제 추경호 의원 지역구인데 어쨌든 이게 지역 지선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지금 거론이 되는 곳들입니다만은, 근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염두에 둔 특정 지역을 미리 언급하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패를 먼저 보이는 사람이 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항상 게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를 갈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겠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장동혁 체제 지도부에서 지금 이정현 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동훈 만약에 전 대표가 출마한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이 출마를 지선해서 하게 되면 보궐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까지도 미리 고려해서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패를 까지는 않겠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전국구에서 가능한 데는 다 지금 살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당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팬덤 끌고 다니면서 새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또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있고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은 이제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 출마에 대비해서 이제 전략을 잘 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전략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신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보궐 선거의 요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과연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그만큼 어떤 당을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본인이 당선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도 민주당 지지율이 한 30%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너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22대 총선에서 재작년이죠.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리라 했는데 굳이 본인이 또 당대표에 나왔고, 또 지금도 보면 과연 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또 보궐로 나오려고, 그것도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어쨌든 당 지청이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특히 또 고르는 지역도 대구나 부산을 고르게 되면 과연 큰 정치인으로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결국은 어려운 지역에서 본인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겨야지 무소속으로라도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반과 좀 몸집이 길러지는데, 대구 경북에 가서 기웃거린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파 보수 큰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위상만 깔아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제명을 당한 한 전 대표가 가서 만약에 당선을 하고 돌아오면은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당내에서는 상당한 견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요. 한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대구 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행하는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지금 폐가 갈렸어요. 그래서 장동혁 사퇴해라 하는 당협위원장들의 성명서가 20명 넘게 나왔고 그렇죠. 그거에 맞불 작전으로 뭐 71명 정도의 또 당협위원장들이 또 당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 오히려 맞불을 그분들을 또 냈다는 이제 거죠. 제소한다고 그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협위원장들도 지금 친한 그리고 뭐 친장동혁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인데 결국에는 오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우재준 의원이랑 같이 대구시장 그렇죠. 거기 대구를 그래서 이렇게 다녔기 우재준 때문에 최고위원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대상 1호인 거죠. 지금 예. 윤리 제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김종혁 전 최고, 배현진 의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래서 친한계들 다들 이렇게 숙청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결국에는 소속도 없는 한동훈을 돕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그러면 또 윤리 제소됐을 때는 명분이 있어서 예. 징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강력하게 친한계 활동을 제지하기 위한 지금 견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한 10명의 친한계 현역 의원들이 대구 서문시장도 같이 갈 것 같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있고 예. 일부 언론에서는 제소당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한 98일 남았어요. 지선까지.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 내 분란과 갈등에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점점 갈수록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심하구나. 예. 제1당으로서의 야당으로서의 모습이 정말 실력이 없구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대구를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도 이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2박 3일이니까요. 그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반청계 새 결집 아니냐라는 눈초리를 받았던 이른바 공취모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당내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기존에 있던 정청래 대표의 직속 정치검찰 조작 기소 특위와 합친 건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 드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뭐 그런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미쳤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그 성과를 이어받고 확대 개편되는 것입니다.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안아서 일부의 보도처럼 개파를 진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취모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 같은 역할을 하는 당 공식 기구가 이미 가동 중인데 왜 따로 모임을 만드느냐. 그래서 개파 모임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 둘을 합쳐버렸습니다, 당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개파나 일부 의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소수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당 공식 기구로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다른 모임이 있을 존재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윤건영 의원이 뭐 페북에 썼던데 내일 이 공취모의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계속해서 공취모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미 지금 이제 당의 공식 기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뭐 100여 명이 넘게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나는 탈퇴하겠다. 이게 당에서 잘 해준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개파 모임, 뭐 친청, 친명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당 내에서의 그런 불협화음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이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다 그러면 또 스스로 자정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청래 당대표도 그렇고 당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가는 방향대로 당이 잘 서포트하는 방식으로의 내용 정리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히나 정치 검찰에 의해서 조작, 기소 그래서 뭔가 사법,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당한 경험을 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이 목소리 낼 수 있다라는 면에서 또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님이 또 이 전체 이 위원회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공식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거를 이제 흡수해가지고 같이 이제 기존에 있던 조직하고 합쳐서 새로운 기구로 이제 확대 개편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공취모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유지해서
계속 나아갈 거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이거 계속 유지하는 거 의미가 없다 하면서 뛰쳐나간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공천취소 모임의 그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성준 의원, 재선의 성동구의 의원인데 박성준 의원 이야기가 지금 그 취소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설사 이제 공식적인 기구가 됐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은데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성윤 최고가 있었던 조작 기소, 검찰 조작 기소 관련된 그 위원회가 당의 공식 기구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치모가 발족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와는 달리 이 공치모의 성격을 봤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 그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지금 정청래 어떤 그 대표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그 당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임에 반발을 가진 사람들이 공치모로 이제 대부분 왔는데 물론 그거를 관계 없는 사람들도 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서 권한을 10분 활용을 해서 결국은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조직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반청 계열이 아닌 의원들 경우는 이제 공식화됐으니까 나는 탈당할란다 이렇게 했지만 예. 그 나머지 또 상당수는 여전히 공치모에 남아 있겠다 이런 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이 공치모의 성격이 처음부터 공천 취소가 중요하지만 또한 반청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공치모에 있다가 오늘 나가면서 공치모를 유지하면 진짜 개파 모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윤건영 의원이 예. 내일 다시 이제 공치모 모여가지고 남아있는 공치모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유지할 건지 말 건지 그거 이제 논의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전체 위원회가 이제는 뭐 원내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게 되면은 그 기능이 제대로 순항한다 그러면은 공치모의 역할과 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 전체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박성준 의원 등 공치모에 남아있는 의원들이 예. 잘 모니터링하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직까지는 남아놓고 예.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공치모에 들어갔던 의원들이 수많은 아마 문자 폭탄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런 거 만들어서 당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예. 그러면 정말 개파 갈등처럼 국민들한테 비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원들이 이제는 당의 기구라면 나는 탈퇴하겠다. 아마 그런 의견들이 더 주류로 앞으로 계속 속출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요.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F-16 전투기가 이제 추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군 당국이 이 경북 영주에서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 완료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밤 9시 58분에 구조가 완료됐다고 하고요. 약 30분 전이죠. 구조가 완료됐다고 하고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파를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산불이 일어났는데 추락 지역 산불도 진화가 됐고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지금 이제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이야기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한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민주당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을 했어요. 우리 민주당 반복하면서 당청 갈등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SNS에는 당청 갈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통령 뒷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 뒷전이 된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잘 하고 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당청 갈등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당청 갈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위에서는.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원래 문제가 없으면은 이슈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당청 갈등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좀 뭐 변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만 지금 대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지지 모임이자 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가 강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딴지에서 놀아라 막 하면서 막 그 폭탄 문자가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딴지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좌파 진보 진영의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보면은 지금 친명이냐 친문이냐 밝혀라 이런 걸로 굉장히 지금 많이 다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지금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다음에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양 진영 간의 갈등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원래 좌파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계파 갈등이랄까 노선 갈등이 사실 우파 보수보다는 전통적으로 훨씬 더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이례적인 것은 집권 초기에,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 적은 사실은 많이 없는데, 그만큼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반드시 연임을 해서 23대 총선에 공천권을 잡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친명 진영에서는 반드시 막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파 갈등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다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대놓고 개파 갈등이 있는 거고, 민주당은 보이는 거는 개파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대통령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도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리더십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들 이제 대선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인데 당연히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유튜브도 더 호불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당청 갈등이에요? 당과 청은 지금 당정 협의를 잘하면서 오늘만 해도 상법 개정안 통과했잖아요. 코스피 6천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국회가 입법을 잘 서포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청은 청의 할 일을 하고 당은 당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갈등을 뭔가 조장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주변에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가 워낙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분열과 갈등이 심한데, 어떻게든 민주당에 대한 그 국민의 지지를 흔들기 위해서 오히려 외부에서 공세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일하는 정부로서 국정과 민생을 챙기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대통령은 부각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우리 당 내에서의 권력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는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정말 SNS에 이제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SNS 정치가 갈수록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편드는 글을 또 올렸고,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자면, 전재수 의원 그리고 박찬대 의원 글도 같이 이제 링크를 하면서 같이 올리고는 하는데, 이게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방선거에 이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의도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결국은 당이 공천을 받고 지방선거에 나가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이 좀 고급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선거 개입이고 당무 개입입니다. 이게 너무 지금 좀 지나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호 지금 성동구청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호적인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박찬대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사람들이 당의 공천을 받도록 자꾸 하고, 또 나중에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과연 대통령으로서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을 하는 이런 어떤 의심을 받을 만한 SNS를 계속 하는 게 맞느냐. 결국 대통령은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가의 발전과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명백히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이제 당내 경선도 치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분들하고 경쟁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X를 보면은요,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치인들만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무부처에서
일 잘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 리트윗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정치를 위해서 누굴 밀어주기 위해서 SNS를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X를 제대로 보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비판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금 그래도 지금 주력하고 있는 많은 지선의 그런 1등 후보자들이 실제로 행정일을 되게 잘하고 또는 성과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의 평가를 높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한 거고,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해수부 이전부터 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고, 박찬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런 유물 같은 것들에 대한 성과를 국내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칭찬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라도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X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 잘하는 후보들을 내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아이템으로 잡히면 저희는 긍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글을 또 X에 올릴지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한 코스피. 그러나 상승세가 이 반도체 종목에 집중된 점은 한계로 지적이 됩니다. 시장 전망은 7천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지만 대외 상황에 따라서 급락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코스피 6천선 돌파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넘어 101만 닉스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 20만 원대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예상 상단을 7천에서 8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코스피 목표치를 8천으로, 시티그룹도 7천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이익 전망치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한 레벨 정도 한 6,500포인트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될 여지가 상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와 풍부한 유동성이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등 쏠림 현상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요,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4천선에 불과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급락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들의 전망만 믿고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증권사의 전망은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바뀌다시피 하거든요. 단기간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큰 국내 증시는 대외 여건 변화로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면서 투자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코스피 향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다른 업종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한 오늘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에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막겠다며 국민의힘이 밤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할 일이 산더미라고도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대통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아냥댔다며 이런 조롱은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기업을 징벌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해야 한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24시간 꼬박 상법 개정안 찬반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회사 돈을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어느 국가도 자사주 소각을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첫 6,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한 직후 상법 개정안은 법여권 주도로 물 흐르듯 가결됐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을 담은 1차 상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세 번째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청와대도 흡족한 표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발 이슈에 대통령이 뒷전이 됐다는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자신이 뒷전이 된 일도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른바 친명과 친청, 계파 갈등 상황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 내부는 물론 당청 엇박자 논란까지 불식시키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고령 등 이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에도 가시돋친 설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겨눈 자신의 언급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오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매각 명령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나이가 들어 불가피하게 묵히는 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사고선 정작 농사는 짓지 않는 이른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땅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땅 사가지고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는 매각 명령 대상인 것 같은데 어디 매각 명령 대상도 있는데 매각 명령 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헌법 조문을 강조하며 일각의 정치 공세에도 정면 대응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사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평가받는 인물이라는 걸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로 공격 포인트를 옮겨 맞불을 놨습니다. 특히 여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공시 자료에는 영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정 구청장은 위법이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함량 미달에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한 식구인 민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원호 구청장 조부모님이 매입하여 손주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로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지만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맹지로 이 대통령이 불집힌 농지 투기 이슈에 정치권이 참전한 건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오늘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나 형사 12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이어 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더해 경찰 수뇌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까지 8명 전부에 대해 새로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3시간이 넘는 항소 회의를 열었던 내란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나 형사 12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다가올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약 1년 전부터 내외적 여건을 조성해왔다는 특검의 주장을 지기현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서 항소장을 냈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 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1차적인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고 2라운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검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5월에는 항소심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저녁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야간 훈련 도중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비상 탈출에 성공한 조종사는 조금 전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고 여파로 난 산불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저녁 7시 반쯤입니다.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도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조종사 1명만 탑승하는 단좌식 전투기인데요. 이 조종사가 비상탈출한 뒤 나무에 걸려 있다고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8시 10분 소방당국에 발견이 됐고 사고 발생 2시간 30분여 만인 밤 9시 58분쯤 무사히 구조돼서 의료시설로 옮겨졌다라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민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체 추락 여파로 인근 지역에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밤 9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앞서 영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마을 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즉각 대피해달라고 안내했고 주민 10여 명에 대한 대피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국내 군용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5월 포항에서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4명이 순직한 뒤 약 9개월 만입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조종사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시청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면서 CCTV 사각지대를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시간, 어두운 옷을 입은 남성과 여성이 아파트 입구 앞을 서성입니다. 불빛으로 아파트 동호수 쪽을 비춘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는 차례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좌표를 찍어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영상 속 남성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가량 동거녀 B씨와 함께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다가 위장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피의자는 경기 남부지역 시청에서 일하는 30대 7급 공무원으로 실제 마약 투약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도로 청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익힌 CCTV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만 돌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운반책을 하며 1,200만 원어치에 달하는 가상 자산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자그마치 확인된 범행은 6차례지만 한 번 운반에 4만 원씩 받은 것으로 보여 실제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A씨와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두 사람을 포함해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던 운반책 6명이 모두 붙잡혔고 이들에게 마약을 넘긴 밀수범도 구속됐습니다. A씨는 돈이 궁해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마약 합수본은 A씨가 받은 보수를 추진구형에 환수할 계획입니다. A씨가 다니던 시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라며 범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새벽 시간 술집 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술병을 마구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20대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미군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단 미 헌병대의 신병을 인계한 경찰은 조만간 해당 미군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새벽 한 남성이 술집 앞 길가에 나와 드러눕습니다. 술집 직원이 남성을 일으켜보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직원들이 퇴근하자 빈 가게 앞으로 다가온 남성은 의자로 유리문과 창을 마구 내려칩니다. 부서진 문을 통해 가게로 들어가서는 매대 안에 있는 술병을 하나씩 꺼내 계속 집어던지더니 카운터에 있던 기기마저 파손합니다. 이른 새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미군기지 앞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미군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술집 유리문과 창 등이 부서지고 양주 100여 병과 집기류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지만 곧바로 미국 헌병에 인계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살인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기소 전에는 신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재판권도 가집니다. 다만 신병만 재판 전까지 미군이 보고 데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미군 대표 이페아에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지난달 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의료종합관의 위탁급식 영업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발생해 환자나 내원자 가운데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0대 학생이 숨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소방과 함께 현장 감식을 마치고 조명 등 일부 전기 기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숨진 학생의 가족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를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병력이 투입될 야외 기동훈련 계획은 결론내지 못한 채 훈련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중국 전투기 출격을 부른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을 놓고는 사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를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지휘소 연습과 필수적 훈련을 병행해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최근 전운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합참은 연합연습 기간 야외 기동훈련 규모와 시점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기동훈련의 경우 연중 분산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은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양국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omplex combined exercises often require additional coordination looking at the scale and sequencing of these events. 하지만 최근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이엔 잇따라 불협 화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서해에서 진행한 공중훈련으로 중국 전투기가 출격한 상황을 안규배 국방장관에게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훈련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진영승 합참의장과 통화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미군 사령관의 말을 일일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선택적인 정보 공개는 한미가 공유하는 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비공개 논의 내용이 알려진 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안방에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죠. 정부가 지방 관광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관광 수입 450억 달러 달성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영업 정지를 내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 명.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실적을 8.2% 웃돌며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관광 수입은 219억 달러로 2019년보다 5.5% 늘었지만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K컬처의 폭발적 에너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관광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BTS 공연을 계기로 정부가 부산 지역 숙박 요금을 조사한 결과 7만 원이던 방이 77만 원으로 치솟은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숙박업체들이 시기를 나눠 가격 상한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체가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시정명령이나 경고 대신 영업정지부터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요금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경고가 아닌 자격 정지부터 내릴 계획입니다. 질서를 어기면 바로 제재하여 흔들림 없는 거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정부는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확대하고 밤 10시 문을 닫는 크루즈 터미널을 24시간 개방합니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출입국 제도도 더 개방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밝은 미소에 더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피어 편안함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시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시점을 2029년으로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기고 올해 목표도 2,30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1.4% 높였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대해 이억원 위원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 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잘하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주가 조작을 신고하면 이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데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담자인 경우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며 주가 조작 폐가 망신이라고 썼습니다. 캄보디아 거점을 두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본 여성이나 스님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들이 우르르 경찰 손에 붙들려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됩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피싱 범죄를 한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SNS에서 일본인 여성이라고 속여 호감을 쌓은 뒤 20여 명에게 2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 피해자 한 명에겐 코인으로 연애 적금을 들자며 가짜 사이트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도록 속여 한 달 만에 1억 1,500만 원가량을 뜯어냈습니다. 문가는 지금은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 남은 금액. 처리하면, 근데 오빠, 그거 처리하면 문제 없대. 오빠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 지난해 12월부터는 범행수법을 바꿔 스님이나 대학교 교직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노쇼 사기를 벌였는데 피해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 전원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의율하였습니다. 지역적 유대감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들은 모두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수익금에 현혹되어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을 사칭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다른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68명에게서 1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두 피싱 조직의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체류 조직원들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는 주말 2026 시즌 프로축구가 시작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2연패를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힌 대전은 올해 첫 우승을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 미디어데이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는 사령탑이 바뀌었지만 전력은 더 좋아졌다는 평입니다. 안양에서 뛰던 모따까지 영입하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파괴력도 더 커졌습니다. 울산에서 엄원상과 루빅손을 영입한 대전 하나 시티즈는 올 시즌 우승컵에 도전합니다. 기업 구단으로 전환한 뒤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대전은 올해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북과 대전의 감독은 꼭 이기고 싶은 팀으로 서로를 지목하며 개막 전부터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유니폼에도 보면 별이 큰 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별 옆에 하나 내년에는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타이가 하나구미그룹의 고유의 색깔인데 이 색깔로 머리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은 올 시즌 우승 후보로 대전과 전북을 가장 많이 지목했습니다. 2부 리그팀 창단이 이어지면서 내년부터 K리그 1부 리그는 14개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2개 구단이 경쟁하는 시즌으로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프로축구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까지 출전하는 새로운 별이 등장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K리그 1부와 2부 리그 개막전은 오는 토요일에 열립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설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스노우보드 최가운 선수가 YTN에 출연해 올림픽 뒷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뛰어넘는 선수가 되겠다는 다부진 목표도 밝혔는데요.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사한 옷을 입은 최가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기장 밖에서의 최가운은 아직은 앳된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출연을 위해 예쁘게 분장하는 건 기본. 결승전에 탔던 스노보드와 따끈따끈한 금메달은 스튜디오에서도 최가운의 옆을 지켰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최가운은 긴장한 기색 없이 금이 환향 뒷이야기를 술술 풀어놨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건 역시 친구들과 함께일 때였습니다. 깜짝 편지도 많이 준비해주고 그리고 울고 친구들도 많이 너무 축하한다고 계속 지금까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1차 시도의 부상과 2차 시기 첫 점프의 실패. 누가 봐도 절망적인 순간에 최가운은 오히려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깜짝 발언도 내놨습니다. 어느 시합을 가나 1차로 넘어지면 약간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때도 딱 넘어지자마자 3차로 잘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이자 롤 모델인 클로이 김과의 재미있었던 첫 만남도 생생하게 털어놨습니다. 어렸을 때 첫 원정을 뉴질랜드로 갔었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 없이 코치명하고 가서 조금 코도 많이 흘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클로이 언니가 많이 그때 도와주고 인사도 해주고 매일매일 사진 찍고 그랬었어요. 우상마저 꺾고 선수로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최가운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최가운은 수줍으면서도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며 출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였던 제 금메달을 이뤄서 다음 목표는 지금의 저보다 더 잘 타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YTN 양시창입니다.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결승 1국에서 우리나라의 박정환 구단이 중국의 왕싱아오 구단을 이겼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결승 1국에서 중앙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154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우승 상금 4억 원의 세계기선전은 3판 2승으로 우승자를 결정하고 결승 2국은 내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IBK 기업은행이 주전들의 잇단 부상에도 페퍼저축은행을 3대1로 물리치고 4위에 오르며 본배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리베로 임명옥과 아시아쿼터 킨켈라가 부상으로 빠진 데 이어 주포 빅토리아마저 2세트 초반 무릎 통증으로 코트를 나왔지만
빅토리아 대신 출전한 전수민이 57% 성공률로 13득점 활약을 펼친 데 힘입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4위로 올라선 기업은행은 3위 흥국생명에 승점 6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남자부 우리카드도 아우라조와 김지한 쌍포를 앞세워 OK저축은행을 3대1로 꺾고 5연승을 달리며 5위로 올라서서 역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BNK가 플레이오프 싸움을 펼치고 있는 우리은행을 꺾고 4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BNK의 안혜진은 데뷔 이후 최다인 6개의 3점 슛을 비롯해 20득점에 리바운드 7개, 도움 5개로 활약하며 팀의 66대56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우리은행은 4연패의 수렁에 빠지며 5위로 밀려나 플레이오프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찾아온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공기도 비교적 깨끗했는데요.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아침 추위도 더 약해지겠고 한낮에는 14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 오전까지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만 약하게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내륙은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중북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더욱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2도, 부산 8도로 예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대구 15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내일 밤 영동을 시작으로 모레는 충청 이남 곳곳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